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삼김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남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의장님 이렇다고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절차가? 지금 즉시항고를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 결정은 안 한 상태 같고요. 즉시항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결정이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럼 그건 이제 고법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고법에서 결정을 하면 풀려나요? 아니면 또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 석방도? 예. 근데 검찰은 왜 고민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고민하는지.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게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만요. 근데 저는 이번 법원의 해석이 약간 법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입법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같은 생각입니다. 법에 지금 그 영장 재판을 하는 경우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때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는 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소송 기록 등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법조문에 뭐뭐한 날로부터 날까지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날 일수로 계산하고 그렇죠.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 하면 시간으로 계산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든 법의 기본적인 해석론을 담은 민법 총칙에 규정해 봐도 날로 규정하면 날로 계산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법원 결정을 보면 야 그러면 뭐 밤 늦게 접수해 갖고 뭐 새벽에 돌려주면 날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건 입법의 영역이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으니 이거를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로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자 해야지. 그건 국회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은 아닌 거죠. 비슷한 생각이라고 예. 갖고 주임새 넣으셨는데. 예,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에 예. 때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 날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게 다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어. 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도 체포 적부심이 한 번 있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이제 체포하고 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된 때까지 적부심을 했을 경우에 그 시간을 뺍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면 되게 짧은 기간이니까 그 체포 적부심 하는 동안에 뭐 한 12시간 걸렸으면 딱 12시간만 빼고 48시간을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법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는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산했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3일을 빼는 게 맞는데 굳이 그거를 시간을 계산해서 33시간 7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그게 더 바람직하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는 게 이제 법원의 해석인데 그거는 바람직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게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헌재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해석, 소위 말하면 이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라 이거는 거의 입법 수준이다. 저도 법원의 판사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담당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대법원에 꽤 오래 있었던 재판연구관으로 2번이나 있었던 분이라
뭔가 뭐 형사에 좀 조회가 있다라고 법원 내에서 보기 때문에 뭐 그런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데 대부분은 이상하긴 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어제 확인한 법원의 기류입니다. 윤정욱 최고위원님은 여기 댓글창에 보니까 정정당당이라고 올라오는데 별명이세요? 예, 뭐 그냥 저한테는 과분한 얘기죠. 정정당당 김종혁. 어. 멋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 뭐 두 분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법률가들 앞에서 제가 뭐 얘기하면 뭐 전문가들 앞에서 민망하긴 한데 그냥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다른 경우에는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수많은 그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과연 다른 때도 그렇게 시간을 다 따져서 했었던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또 그 대개의 경우는 피의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시간 다 따져가면서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법원 내에서는 나름대로는 여기 대해서 뭐 해명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또 어떤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관행적으로 당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이 지기현 판사님에 대해서 처음에 형사 25부로 정해졌을 때 맞아요. 야 지기현이 누구야라고 하긴 하더니 뭐, 이 사람 이름도 이상해. 그리고 무슨 호남 사람이야. 호남 그래요? 출신이야. 순천인가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강남 그렇게 하락고 얘기를 출신. 하고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전혀 아니죠. 예. 그다음에 이 우리법 연구회에 있었다는 설이 있어. 뭐 이러가면서 이 사람 화교야. 이렇게까지도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어저께 갑자기 이분이 의인이 됐네. 영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는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고 또 옳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확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돼서 좀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요즘은 부쩍 사법 판단 때문에 정치 상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검찰이 왜 좀 고민한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이 그동안의 실무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후에 일어날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정치적인 상황이 돼서 검찰이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대통령 풀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불만이 분명히 강하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되게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은 이제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래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이런 거는 항고해서 대법원 판례로 좀 굳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하여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법부에게 주어진 해석론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입법 사항이지.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 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이걸 법원에서 분명히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월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건은 체포적부심이 있었거든요. 처음 체포하고 나서 체포적부심이 있고 영장 실질심사 두 번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에서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체포적부심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시간 32분인데 이 시간은 또 10일을 계산할 때 있어서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영장실질심사든 여하튼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 시간은 다 빼고 기간은 빼고 10일을 계산했는데 요번에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기간은 빼지 않는다. 만약에 요 10시간을 뺐으면 기간 내에 기소한 게 되거든요. 네. 딱 몇 시간 차이인데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적부심 요번엔 안 했는데 좀 복잡한 얘기. 구속적부심은 빼야 되는데 체포적부심은 빼면 안 빼지 된다. 않는다. 이거는 또 새로운 해석이라 아주 두 단계 거쳐서 새로운 해석을 해서 딱 풀어준 거라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겸 판사가 제 연수원 동기고 군대 동기인데 예,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례적이다. 그래서 저도 존중해야 되지만 더 높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 산입 기간, 그 영장 기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거기에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논란이 계속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 얘기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이거 도대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그렇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가면은 그거 좀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그 영장 청구 기간에 대해서 그거를 서로 나눠서 써서 뭐 3일 쓰고 4일 일주일 쓰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이거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공수처의 역할과 범위가 뭐고 근데 이건 그 민주당이 막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국가 질서가 그 헌법 질서가 굉장히 헷갈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들어 앞장서셨던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원이 정말 그 문제점을 갖고 있던 것은 두 번째 사유 같아요. 과연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아무도 해답을 못 내요. 왜냐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게 뭐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정말 조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 해석론으로. 이게 도대체 더군다나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 거다. 이 논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직권남용죄는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소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는 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수사해서 그거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차적인 구속 기간의 계산을 앞세워서 넘겼다고 해석은 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구속 기간이 도가됐다는 건 새로운 해석론이고 기존의 해석 내지는 법 조문과도 맞지 않는데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건 정말 수사권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법원에서 영장은 또 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한쪽 어떤 판사는 또 인정해 준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또안 2심까지 된 가봐야 거고.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 공수처가 무리한 건 분명해요. 왜냐면 공수처가 경찰이 야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어. 그리고 검찰이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니들 수사하는 거 다 가져올 수 있어. 네, 그렇죠. 라고 해서 다 가져갔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겠다고 달려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보다 큰 플레이트를 들고서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고를 친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받았잖아요.
뭐 사실은 이게 모든 게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서두르게 받은 것 같고 공수처가 존폐 여부조차가 논란이 계속 되오니까 이런 것을 일거에 말아야 하겠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빨리 넘겨. 뭐 공수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식의 정치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이런 상황. 그 피해는 결국은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정돈하는 법을 입법 개정안을 내야 되지 않아요? 뭐 그 부분은 개정안을 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번 수사의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논란과 논외로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수사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수처가 사실 수사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안 왔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소돼서 향후 재판할 때는 공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분들의 조서들이 증거로 들어갈 거고 검찰이 일단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과정 통해서 법원에서 수사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검찰의 수사는 그 문제가 없고 기소도 적법하다. 그래서 향후 내란죄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죠?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수사에 뭐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언제 할까? 그거야 뭐 지들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제일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할 텐데 뭐 언젠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 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아니 뭐 추격적인-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지.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은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하면은 봐준다. 네. 사퇴 안 하면은 저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예. 저렇게 저는 풀은 아니지만 저렇게 길게는 제가 못 봤는데 처음 봤네요. 말문은 우리 의장님이 열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매불쇼에 고정 출연하시는. 아 그래요? 예. 아 식구구나. 글쎄요. 이제 저게 메시지 관리의 실패냐 아니면 의도된 발언이냐 뭐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등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떤 통합 행보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우클릭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계속 쌓아왔는데 왜 저런 이른바 결탁설을 이야기해서 다 허무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올 텐데 그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허튼 짓 하지 마라라는 경고성 발언을 민주당 이른바 비명계 쪽에 하기 위해서 의도한 발언이다.
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저는 뭐 그 당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셔야죠.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셔야지. 아니 뭐 그 어쨌든 뭐-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저는 그냥 그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분이 그냥 그런 데 나가면 약간 좀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보세요. 김어준 쇼에 나가서 그 얼마 전에는 거기서 숲제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 숲에 숨어 있었어. 148명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려고 하하하하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계엄군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자기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148명이 될 때 들어가겠다고 그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 대단히 실책이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숲제명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매불쇼에 나가서 자기 지지자들 많은 데 나가서 막 얘기하시다가 결탁설, 검찰 결탁설,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과 그건 정말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검찰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고 또 3프로 TV에 나가갖고 K-엔비디아인가 뭐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저분이 저래서 그 선거할 때 방송에 나와서 나 무슨 뭐 그 우리 저 큰 친형 뭐 감옥에 뭐 정신병원에 안 보냈어요 등등의 어떤 그런 소리를 막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업되시면 말 실수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무슨 의도 그렇게 뭐 머리가 좋아서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본 마음에 있었던 거, 저 속에 숨겨놨던 거, 겉으로는 통합해, 화합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속 깊이 니들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조건하에서 그냥 휙 튀어나온 거다. 그래서 그게 본심인 것이고 그래서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진심 이걸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 용어로 하면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 반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이면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겠죠. 아 저런데도 그래요? 네, 뭐 잠깐 그렇죠. 매불쇼 뭐, 질문지 줘요? 질문지는 안 주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네. 관련 기사 같은 거는 아, 있지만 대표가 아니시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진행자는 아니니까. 뭐 아니 저도 출연했을 때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전체 방송을 쭉 다 봤는데요. 예. 그냥 약간 대선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역정을 쭉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별로 당시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저 부분만 딱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의도해서 그렇게 뭐 본인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미칠 당내 이견을 뭐 누르려는 거였나? 그렇게까지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거는 없는데 검찰하고 당시 이제 소위 가결파가 결탁했다라는 의심이 된다, 추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 지지자나 이제 당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뭔가 그래도 심증을 저렇게 갖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좀 되는 분위기는 하고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좀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다라는 게 그냥 좀 드러나는 거였어요. 뭐 용서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공천에서도 이제 심판을 받고 이랬다라는 거라서 이제 당내에서 뭐 통합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약간 선을 그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타협을 했던 당시 소위 가결파하고는 좀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내심이 드러나신 거 이번에 같고. 만나신 분 중에 가결파는 없어요? 있을 수도 그럼 있겠죠. 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만나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만났고 실제로 만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인 당원들이 많고 또 근데 대표의 마음은 또 사실은 만나기는 하는데 사실 좀뭐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해명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같이 이제 만나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의도해서 뭐 이런 분들을 배제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당내 좀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인물들끼리 만나는 게 정치적인 행보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정치인들보단 이제 국민들 지지층을 보는데 이 개개인의 정치인들하고 통합하는 게 그런 큰 의미가 있나? 어떤 정치인이 상징하는 지지층이나 어떤 세력이나 이념적인 지향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약간 특정 인물들 중심으로 자꾸 뭐 합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뭘. 왜냐하면요. 그 정치인이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그 대통령이 국회와 상대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히틀러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파퓰리즘 정치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의 시작인 거죠. 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가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거 아니고 나는 개딸들과 함께만 상대하겠어. 이게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만 강성 지지자들만 상대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박을 깨고 사진 안 걸려 있다고 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정치는 정치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 정치를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내용 그러니까 뭐 검찰과 민주당의 일부가 결탁해서 뭐 짜고 뭐 했다라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저게 단순한 그냥 실수냐 본심에 있던 말을 그냥 툭 그 꺼낸 거냐 아니면 의도된 발언이냐 뭐 그거과 관련해서는 글쎄 그런 효과가 일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 이후에 어떤 있을지 모르는 움직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이번에 법원 선고 이후의 움직임은 그 전에 검찰과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와 동일시할 수 있는 미리 그런 밑자락을 깔아놓고 뭐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저런 움직임은 마치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검찰과 결탁했던 세력과 같은 행동이다. 뭐 이런 거를 공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단순한 말실수일까? 그렇게 허술하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매블쇼의 그 진행자 저거 보면서 우리도 뭐 방송도 해봤잖아요. 저분 반명도 아닌데 왜 저렇게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요? 라면서 막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진행자가 그럼 어지간하면 저기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더 자극적인 단어가 나오도록 계속 부추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의 말씀 듣다가 제가 눈에 띈 게 요즘은 한동훈 전 대표나 그 캠프는 위험한 단어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네. 뭐 그는 위험한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사실은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행태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또 좀 반론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사실 무슨 정치적인 성과를 갖고 정치권에 진입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잘 싸우는 거 보고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그거를 지분으로 해서 정치권에 들어왔지 무슨 동료 의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정치 고관여층만 지지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 파퓰리즘이고 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그 동료 의원들을 쫓아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함께 몇십 년 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 사람들을 무슨 죄인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용진 의원 나가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해요. 박용진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과 토론에 나와서 많이 싸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학살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봤던 가장 잔혹한 학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 캠프의 약간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다 한대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이제 당내 지지층의 불만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저희 당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주 더 세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전략으로 이해하고 저도 더는 안 하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있기 전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 비판했어요. 저희 당에서는 계속 문제 지적했었습니다. 예. 참 예민하네요. 예. 저도 참 참전하고 싶습니다만 벌써 참겠습니다. 대선 모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상.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는 유죄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뭐 1심이 워낙 세게 예,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저 법조인들 계시지만 그게 장량강경을 아무리 해도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무죄를 내릴 경우는 있죠. 있겠죠. 무죄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리 깎아준다 하더라도 1,500만 원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는 제 거고. 주변에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죄일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들어 있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두 부분이거든요. 고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백현동 예. 그 그게 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뭐 압박이 있었느냐, 음. 협박이 있었느냐 두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기 차장 부분은 골프를 안 쳤다라는 직접적 발언이 없었는데 공소장에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갸우뚱하고 그 국토부 관련 부분은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김문기 차장 관련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국토부 관련 부분은 뭐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 중에 나온 발언이니까 법에 의하면 국감 중에 나온 발언은 그 법에 의한 뭐 불이익인가의 뭐 처분 외에는 다르게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감장에서도 그 부분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증언감정법에 의한 위반 외에는 네. 선거법으로는 처벌 못한다는 예. 논리인가요? 그 이 법에 그 정인 감정법 이외에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심 법원 판결은 제가 듣기에는 그거는 국감장에서 답변 수준을 넘어섰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건 논란도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새로운 쟁점이네요. 예. 아니 1심에서도 이제 쟁점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 증언 감정법은 여기서 위증을 하거나 불출석을 하면 이제 위원회의 고발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권을 갖는 거죠. 본인들이 고발할지 네. 말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장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고발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국회 발언을 처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1심에서도 주장이 됐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예. 요번에 항소심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런 이유로 그 부분은 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그런데 먼저 오해는 하나 풀어야겠습니다. 87 헌법, 87 체제는 대단히 위대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87 헌법은 정치 주체가 어느 정도 절제하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선을 지키는 절제의 정신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시계에서 하고 있는 29번의 탄핵. 그게 어차피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는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인 룰이었고 그게 깨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저 영상을 보고 제가 김여혁 최고위원님한테 질문드리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그리고 국회의 탄핵 권한 이렇게 두 개를 다 이제 절제를 안 한 사례로 들었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좀 비중이 다르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계엄과 좀 다르죠. 조금 그걸 동급으로 놔버리면 예, 뭐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뭐 꼭 동급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의 남용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는 국회 권한의 남용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 할 수 있는 남용의 형태를 최대한 발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는 근데 불법이잖아. 그렇죠. 근데 네. 계엄 자체는 합법이죠. 합법일 수 있는 거고 내란이라든가 사변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번에 된 그 계엄 자체는 뭐 누가 봐도 포고령이 불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국회나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건 불법이었고 대통령 본인이 뭐 선관위에 내가 보냈다 포고령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뭐 불법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걸 부인하는 법률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불법이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례는 그 법적으로 87년도에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이라는 것은 5공화국의 군사정권의 간선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그 선거,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직선제를 쟁취해낸 그런 위대한 헌법이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그렇죠. 민주주의를 이뤘으니까. 근데 이게 한 40년 가까이 되면서 상당히 낡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아까 절제 얘기했지만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도 자기들의 권한만을 최대한 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7공화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제는 그 레비츠키가 쓴 책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네네. 보면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옷을 참 잘 입으시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패션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거기에 그거야. 비하면 우리 김여혁 최고위원님은 별로. 저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김한기 의원님?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죠. 네. 권력을 스스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뭐 핵심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팩트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탄핵을 민주당이 29번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계엄 이후에 한 게 7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22번이죠. 그러니까. 계엄 전에는 장관 딱 한 명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 번 했던 네, 거고요. 나머지는 뭐 방통위원장들을 여러 번 했고요. 이동관이라든지. 그것도 장관이죠. 예. 네. 아니, 근데 국무위원은 아닌 거죠. 네. 그다음에 검사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감사원장. 이거는 감사원장도 서울중앙지검장. 한번 있었죠. 네. 검사 네, 검사에 검사죠.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국정 수행을 못했나? 그럼 이분들이 이제 탄핵 소추돼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일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뭐 지금 비판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얘기를 교묘하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선명하게 이제 각을 세워서는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쉴드도 치고 뭐 인간적인 뭐 정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절제하지 않고 행사할 때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 다 둘 수는 없어요. 헌법은 그야말로 가장 총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상에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를 안 하고 비상계엄을 엉뚱한 상황에서 선포를 이번에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헌법에 그렇게까지 그 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절제하지 않고 권력 행사를 했다는 건 맞으나 그 해법이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그 절제할 수밖에 없도록 세밀한 조건, 조항을 더 넣는 개정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해법은 아닌 것 같고 다만 87년에 개헌헌법이 너무 오래됐고 특히 그때는 7년 간선제였던 5가구 헌법을 직선제로 5년 단임제로 했는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이 5년이 참 묘합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엔 짧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뭐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치기에는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임기 내지는 그 기간과 관련해서 바꾸자 이런 요구는 지금 많이 분출되고 있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헌법이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보세요. 그 5년 단임제는요. 5년 황제예요. 그렇죠? 4년 중임제로 하면요. 적어도 자기가 중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4년 동안 잘했던 사람이 다음에 뽑힌 다음에 갑자기 못할 일은 없어요. 4년 동안에 못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책임 총리자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총리가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지금 민주당이 해오듯이 22번이나 탄핵안을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뭐 가안이긴 합니다만 양원제를 두자. 그래서 국회 자체의 권한을 축소는 시키지 않되 국회도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두 개 만들어서 국회 내부에서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하지는 못하게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부 조항을 통해서 뭘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권력 구조를 바꿈으로써 적어도 제왕적인 국회와 제왕적인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아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막아 쓴 거잖아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게 맞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임기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거 딱.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양원제 반대예요. 비효율이 어마어마해요. 양원제 실시하는 나라 보면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개헌을 통해서 지금 이태리는 양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원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엔 좌절됐는데 거의 총리죠. 양원제로 인한 하원과 상원 간의 핑퐁이나 이게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네. 뭐 하실 말씀? 아니 뭐 저는 항상 제도보다는 이제 실제로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상한 사람은 나올 수 있고 사실 5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저는 8년 하는 대통령하고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에 좀 반대하는 편인데 아무리 권력을 통제하는 규정들이 들어가도 사실은 그 루프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서 맘만 먹으면 권력은 악용할 수 있어서 사실은 제도보다는 사람을 잘 뽑고 그래서 선거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만약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잘못됐으면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것도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헌법 시스템이죠. 국회 다수당이 예를 들면 190석, 200석을 차지해서 5년 동안 함부로 하면요. 나라를 잘 만들게 하는 데는 못하지만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비례대표 있는데 그 비례대표를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그분들을 예를 들면 그 상원 개념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상하원제를 하고 있잖아요. 중의원 참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양원제를 해갖고 나라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세계 1, 2, 2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나라하고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익 전 최고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새 삼김 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